네, 대통령 인수위원회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내정하면서 차기 정부의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상황 김성회 정치연구소 생크와이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원래 소장님을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은 뭐 전 대변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뭐가 좋아요? 김성회 씨, 다겠지만, 예. 김성회 씨, 뭐 유튜버 김성회 뭐 다 좋습니다. 유튜버 김성회로 예. 나가겠어요? 김성회 소장으로 해주시면 된다고 넘치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왜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잘 대접 안 해주던가요?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열린우리당에 있다가 간 거잖아요. 저희 합치면서 선대위 대변인 맡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뭐가 좀 있을 여러 가지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당 대표가 그만뒀잖아요. 당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당은 있는데 집행부가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합당할 때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을 했어요. 네. 양당에 5명씩 해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는데 보통 당대표가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의 정신을 살려서 정치개혁의 아젠다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만든 특별위원회는 원래 당대표가 물러나면 같이 없어지기 마련인데 그건 지금 이제 존속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아젠다 중심으로 저희가 할 얘기가 있는 거지 제가 뭐 굳이 뭘 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본인은? 시켜주면 하고 안 시켜주면 내가 기억한다 이런 거요? 당에서 특별한 걸 맡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맡을 계획은 없고요. 8월에 전당대회하고 당의 정비가 돼야 뭐 구성되는 게 하나고 저는 사실 뭐 딴 거 할 거 있습니까? 그냥 정치인으로서 제 인지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방송이나 너무 열심히 솔직하네. 나가야죠. 네. 그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쳤을 때 열린우리당 쪽에서 좀 반대하는 게 많았잖아요. 예,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있었죠. 어때요? 평가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최강욱 대표가 만들었던 철험회 회원이 철험회? 21명인데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만든 거예요? 철험회가? 예, 아예 시작을 처음처럼 그 처음 마음을 잘 지켜서 하자고 해서 지금 21명인데 최강욱 대표가 초선 비례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에 올라가는 나갔었잖아요.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 개내, 이낙연 개내 하면서 개파 의원들이 몇 명이다 따지는데 그 실제로 세보면 30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계가 뭐 되게 많다라고 말은 하지만 172명 중에 30명 규모입니다. 그래요? 반개까지 따지면 한 40명 이런 정도 수준이라서 단일 계보로 20명 계보원을 갖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뭐 개혁과제들에 대해 추진을 약속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젠다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또 보면 합당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뭐 내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나의 감인데 썩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지금 말할 타임은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적절한 수준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이 됐는데 저는 사실 이분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이분 연세도 되게 많으시고 뭐 사실은 진보 뭐 보수 여야를 넘나들면서 뭐 이런저런 걸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정말 그냥 정치 관료밖에 안 된다 내지는 이렇게 눈치 잘 본다 뭐 이런 생각으로도 좀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땠습니까 이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행정부의 수장과 이 책임총리를 맡아서 운영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어디 있냐? 저의 첫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후보도 사실 민주당 쪽에 있던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쪽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로 국회의원도 그쪽 감사원장 했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총리마저도 예전에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기용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통치 철학이라는 게 무엇이고, 뭐 원래 이제 저희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바깥에서 보실 수밖에 없는 게 있긴 한데, 네. 당내에는 정책위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기본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그림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무리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총리를 맡길 만한 어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신진 세력으로 자라나는 누가 있던가 아니면 누가 생각해도 야 그런 분 총리하실 만한 분이지라는 고개를 끄덕이는 어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사실은 용산 이전 문제 외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잘 없거든요. 네. 예, 뭐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거론되는 인물들도 그래서 주로 이제 관료들 중심으로 해서 게다가 이제 지금 한덕수 전 총리한테 주고 나면 그 장관들 추천도 거기서 받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주로 보면 정통 관료 출신들 중에서 국민의힘으로 갔던 분들, 뭐 예를 들면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기재부 장관 네. 거론되는 이런 분들이 좀 몇 면이 그냥 안전하게 관료 위주로 하던 대로 가겠다 이런 그러니까. 건데 근데 문제는 안전하게 관료 위주로 하던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관료들은 임명권자 입만 바라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답들을 내놓으실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러네요. 자,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지냈다. 뭐 이제 이런 양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그리고 또 너무 예전 스타일을 좀 갖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 이런 상황을 잘 따라가실 수 있을지 아무리 그분이 엘리트 뭐 관료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뭐 장단점을 좀 따져보면 먼저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은 FTA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할 때부터 FTA 추진을 해왔던 분이고 네. 사실 한미 FTA는 김대중 정부의 과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 아젠다를 못 시키고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었으니까요. 이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걸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 때 이 일을 밑에서 준비했던 실무 총책임자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 역할로 해서 결국 국무조정실장을 거쳐서 이제 기재부 장관까지 올라간 것이고 이러는 가운데서 FTA를 추진을 해서 저희가 대중 무역의 의존도를 낮춰서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림은 분명히 뭐 우리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있는 그림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그런 네, 데서 역할이 네. 있었던 분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주미대사로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조문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보통은 이제 총리들은 그런 정도의 기본 작원 하거든요. 당연히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의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전에 김영삼 정부 때도 관료를 맡으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서울에서 본 적이 서울인데 왜 이 출신을 전주라고 표시하느냐라고 이 신문사에 항의를 하셨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다시 신문사에서 옛날에 받았던 팩스 때문에 서울로 적었다가 내가 고향이 전주고 초등학교 때까지 전주에서 다녔는데 이게 왜 고향을 서울로 쓰느냐라고 그런 에피소드 우리 동아일보 전 기자께서 최근에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사실 그 내용은.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성이 뭡니까? 소득 주소 성장이 잘못됐고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임명권자 입맛에 맞춰서 그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건 전 한덕수 총리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윤석열의 입맛이 무엇이냐 이게 더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당선자가 그리는 한국 경제 미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본인 그림이 있어야 그 그림에 맞는 것을 짝짝 만들어 오시는 실무형 총리이신데 그런 리더십을 윤석열 이 당선자가 발휘하실 수 있을까? 전 오히려 한덕수 총리보다는 윤석열 당선자가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그 맞게 포장 잘해주고 그렇죠. 시끄럽지 않게 작업 안 일어나게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되게 잘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대통령이 자기 비전을 갖고 있을 때 한해서인데 그렇죠.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는 비전을 제가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6주 남았는데 아직도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뭐. 우리 문제 아니에요? 아니 교과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아니 여가부만 교과서 해도 없으면 그렇고 참고서를 해야죠. 왜 이래요 아니,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인수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 그중에 많죠, 너무 딱 많아. 하나만 얘기하면 네.
주식 양도세. 그래서 없앤다는 건지 안 없앤다는 건지 아직도 정부 몰라요. 출범 6주를 남겼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당선자가 주식 양도세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박스텔라님께서 한덕수 씨는요 자기 고향을 정권 따라 바꾸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그분이 사실은 전라도 사람, 전주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호남 쪽 인사를 이제 초대 총리를 하는 뭐 상징성 있다 이렇게 요즘 언론에 나와요. 그렇지만 사실 그분의 과거 고향을 살펴보게 되면 언제는 전주였다가 언제는 서울이었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쓰면 야 나 전주인데 왜 서울이라고 써? 그러고 네, 전주라고 쓰면 야 나 서울인데 왜 전주라고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고향이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기준을 가지고서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런 것들 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따라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철학이 없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어쨌든 뭐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총리 임명은 내가 뭐 특별히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 통합을 많이 고려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어제 4.3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물론 이거 참석할 때도 좀 말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좀 대답하는 게 좀 제가 듣기엔 좀 그렇던데 어떻습니까? 그 이제 과외 시작한 지 7개월도 안 되는 분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네. 거꾸로는 어쨌든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 자체로만 해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런 점은 아니 누구는 막 80을 잘하면 야 너 100을 못했냐 요거 얻어먹는데 이분은 한 50만 잘해도 야 너 엄청 잘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요. 예. 일단은 그렇게 해줘야죠. 예. 그렇게 저는 해줘야 뭐 돼요? 그런 지금 이제 호남 중에서도 전북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것도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4.3을 간 거는 당내에선 부글부글 할 텐데도 어쨌거나 참석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뭐 의미는 약속 생각을 지킨다고 줘야 간 거예요. 되는데 네. 근데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했던 장면도 떠올려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이벤트는 하긴 해요. 이벤트는 하는데 그다음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느냐. 안 바뀌죠. 혹은 지난 정부에서 5.18 같은 경우는 무릎 꿇고 사과는 하지만 그 난리통에 난리가 일어났던 행사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여전히 캠프에서 중용되는 모습을 그렇죠. 보시면 인적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할 생각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4.3에 온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 4.3에 대해서 그 대통령 당선자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이걸 이제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잘하는 경우엔 칭찬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칭찬할 게 많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본인 생각은 아직까지. 아니 뭐 모르겠어요. 뭘 하시려고 모르겠다고. 하는지. 저의 불안함은 윤석열 당선자가 뭘 할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데서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샤잠님하고 유현미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각했다는데요. 추념식에. 이거 정말 지각이 더 트레이드 마크군요. 어쨌든 가셨다는데 의의를 두고 가셨다는데 점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4월 10일까지 전 부처 장관 후보자가 대부분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인사가 제대로 좀 안정적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뭐 알박기 인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시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그분이 36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밑에서 올라가서 결국 사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낙하선처럼 꽂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 36년 동안 일하던 곳에서 성실히 일해서 인정받은 사람이 사장 된 걸 가지고 알박기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 이제 이 문제 제기가 인수위에서 나왔다는데 우려를 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수위는 국민의힘에서야 뭐 그러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이게 대학을 그러게 되게 웃기는 게 네, 대학 저는 동창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이 있다는 것도 몰랐죠. 그리고 뭐 하는 나도 분인지도 이제 몰랐어요. 이름도 처음 봤는데 동생은 뭐 하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남자예요, 선장이죠, 요새? 선장. 어? 배 타는 배 타는 선장님이에요? 예. 남자분? 네, 남자고요. 전혀 몰랐네. 선장인데
대학이라고만 말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이분이 나온 대학이 한국해양대학이거든요. 아. 배탈 나면 다 이 대학을 나와야 당연히 돼요. 그러네요. 예. 너무 당연한 얘기가 하나만 하는 소리인데 한국해양대학을 나오면 배를 타거나 배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당연한 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 조선해양. 조선해양에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야. 한국해양대학 출신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다 거기가 부산에서 있겠네. 졸업하면 거기로 다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대학동창이라고 말하지 한국해양대학이라는 이름을 안 꺼내는 그러니까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나라 대학은 다 여기저기 손목업 뻗치면 다 같은 대학끼리인데 그럼 나도 그럼 동창이냐 막 그랬는데 난 아니네. 그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인수위의 서울대 법대 전횡은 정말 심각한 그렇죠. 수준에 이르러 있지 않습니까? 네, 라고 맞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라서 한국해양대학 졸업해서 그 대우에 입사해서 대우조선에서 36년 동안 일하고 그 중간에 승진도 잘해서 마지막에 이분이 일했던 데가 옥포조선소거든요. 아, 옥포조선소. 예, 근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옥포조선소는 일종의 탑 오브 탑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짱을 먹으면 그 다음에 사장이 되는 코스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선소마다 실적을 내야 되고 이런 일까지 뭐 꼭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대우조선해양은 크게는 두 세력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업팀과 이 제작팀. 만드는 예. 제작팀. 네. 그래서 이제 영업팀이 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작팀에서의 수장인 이 이분이? 박 사장님이 이번에 박 사장이 된 것은 그냥 내부에서 영업 쪽과 생산 쪽의 이 다툼에서 생산이 이긴 거예요. 그러네요. 어느 해는 영업이 이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밀어넣은 건 모르겠는데 그냥 네. 억지로 찾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까지 뭘 좀 어떻게 이걸 다 엮어보겠다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청문회 얘기로 돌아오면요. 청문회는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청문회하는 과정들을 지켜봤는데 네네. 이런 겁니다. 그 청문회를 하면 민주당은 잘하다가 그러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하는데 국민의힘 청문회를 잘 못했어요. 왜 못했냐?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9년 동안 여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보좌진들도 청문회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 청문회를 실시하니까 잘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느냐. 평소에 수사 좀 해본 특수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냐 하면 가족들을 엮어 넣어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식을 많이 여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네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조국 교수 생기부를 어디서 났을까요? 그 검사가. 그렇죠. 이런 것들 주광덕 아마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네. 뭐 이랬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보면 배우자나 자녀 문제로 낙마를 시키다가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뭐 5년인가 7년 전에 그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국가 예산을 1,200만 원 받은 적이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고 나섰던 네. 기억들 나실 텐데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공수가?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청문회 준비를 해왔던 단연간의 경험을 가진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적임자를 찾는 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다 가족도 보통은 직계만 건드리는데 이제 동생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일은 아마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마침 지방선거랑 맞물려 있어서 예,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일단 일단락을 짚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압박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도대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나 승리하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검찰개혁 제대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서울하고 경기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갑론을박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조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고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로 당선되던 당시에는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달라졌어요?
되고 나서 일성은 의원들과 깊이 있게 상의해보겠다가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사권을 빼앗을 경우는 검찰에 지금 수사관 및 수사 인력이 6,00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 2,000명에. 네네. 그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그쪽으로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일단 마스터 플랜이 보이지가 않고요. 민주당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행정안전부에 안 두고 법무부에 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있는 법무부 물론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옮겨가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누가 임명되느냐 그리고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가 여야 같이 해서 하는 구조가 되면 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책임자 그리고 이 운영 자체도 법무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법무부 밑에 검찰과 중수청이 같이 있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작용들도 좀 면밀히 검토가 돼야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질문은 경기도지사랑 서울시장 누가 될 것 같아요? 뭐 경기도지사는 지금 민주당 되게 좋습니다. 네. 김동연, 염태영, 안민석, 조정식 네 후보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될 것인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되면 뭐 유승민 의원이 2018년 선거에 그러니까 2016년쯤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이 수도권 정서에 맞는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우리 정당을 탈바꿈하겠다라고 수도권에서 리더십을 보였으면 아마 지금의 국민의힘 적골이 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에만 머물러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대구에서 인정받겠다는 욕심이 지나쳤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 2022년에 유승민 후보라는 것은 2018년에 16년의 파괴력이 아니다.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경선만 제대로 치르면 경기도는 해볼만 하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경기도를 이재명 지사가 이기기 전에 한 16년째 이겨본 적이 없는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그 경기도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경기도는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만 호의를 보였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서 그렇군요. 만만치 않지만 해볼 만한 선거고 네. 서울시장 선거는 뭐 송영길 대표의 좀 출마 지금 예상되고 출마하기로 했죠. 거기에 현재까지는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언한 사람 김진애 의원 한 사람밖에 없는 상태라서 후보군이 어떻게 구성될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아마 지금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은 송영길 대표 차출은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이준석 대표 요즘에 참 사람을 놀랍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한 책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했던 것들이 여성 혐오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딱 못이 박혀졌어요. 이걸 보고서 이준석 대표 열받았습니다. 아무데나 혐오 발언 딱지를 붙이냐. 그러면서 여성 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 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혐오나 차별이 없는데 니네가 괜히 지금 피해의식 때문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사고방식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PC주의라고 불리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이 정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준석 머릿속에? 예, 그렇죠. 이제 그분과 그분의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이제 그게 장악을 하고 있고 이것을 깨는 게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네. 노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장애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민주당과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억눌러 왔고 그것을 깨고 나가는 운동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서사 안에서 20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어져 왔던 정치적 올바름이 압도하던 사회를 깨나간다는 의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라서요. 이 태도를 별로 버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매우 적절하지 않고 매우 위험하고 큰일 날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씨는 너무나 혜택받아온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방식, 마초적 사고방식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이 그렇게 마초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행동은 제가 봤을 때는 극마초적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치하고 이런 거 매우 부적절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아무런 차별받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고 민주노총 욕을 하는데 전체 자기들 표현대로 해도 2,500만 노동자 중에서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안 되는데 네. 그 노조가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동권, 교육권 등 기본 권한을 단지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눌려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고 싸우고 있는 건데 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죠. 그리고 저는 제일 나쁜 게 기분 나빠야 될 게 제가 아니라 20대, 30대 남성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뭐 대표의 생각을 지지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실제 그들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평등의식이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눈으로 보는 그런 제대로 된 해안이 있을 텐데 마치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 연령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새로운 세대들이 사회 개혁을 하는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우 국방부 장관 발언 관련해가지고 북한 반응이 지금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면서 뭐 미친놈, 쓰레기 막 이런 욕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자기네들이 한번 뭔가 좀 힘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자도 후보 때 9.19 남북 군사하면은 뭐 파기가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 했는데 그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이거 되게 중요한 위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윤세훈 실전이라고 했죠. 이제 후보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술자리 방담 수준으로 뭐 북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김정은 버리장머리 고치겠다라고 말하다가 IC에 막상 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당선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세게 했지만 막상 본인이 핸들을 잡게 되면 그런 이제 과격한 행동들을 못할 텐데 거기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누르면서 외교 문제 풀어갈지가 윤석열 당선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이 거칠어지는 것은 남한이 워낙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군비를 대폭 증강해 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평화를 외치고 밑으로는 얼마나 몸을 키워왔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당선자도 제발 좀 현실을 깨닫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몸을 키우는 좀 이런 두 가지 태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해주는데 우리 말을 안 들으신다는 거 좀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나쁜 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노력해보고 잘 되고자 해서 하는 말이니까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김성현 선생님은 아는 분 많으니까 좀 연결 좀 해보세요. 들어달라고. 근데 뭐 본인의 철학적 기준이 있어야 듣거나 말거나 할 텐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꾸준히 한번 노력해봅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